거래량이 증가하는 거를 보면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가 지금 살 때 아닌가 이런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물을 내가 찍어놨던 지역 단지에 가서 보면은 지금 나오는 시세하고 현장 가서 물어보면 가격이 틀려요. 여기 지금 나오는 건 실거래 유지잖아요. 모바일로 볼 수 있는 건. 근데 가보면 틀리다라는 거예요. 또 물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라고 이제 실수요자들은 느끼는 거고, 그래서 더 시장을 지금 달구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JEDUWM 고준석 대표님을 모시고 또 최근에 또 부동산 시장이 또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실제로 어떤 투자를 또 해야 될지 한번 또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요즘 지금 나오실 때마다 지금 점점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예전에 한번 네. 막 엄청 빠질 때 네. 이제 앞으로 좀 반등할 것 같다 그래서 욕 많이 드셨었잖아요. 진짜 엄청 많이. 아니 왜 댓글로 그렇게 욕을 다 하세요? 근데 그때 이후로 네. 이제 계속 또 상승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때 좀 사셨으면은 내 집 마련했으면은 참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돌이켜 보면은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항상 이게 그 저점일 때가 어찌 보면은 사기는 참 좋은데 그때가 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의사결정을 못하죠. 왜냐하면은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특히 이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모르면은 빠졌을 때 쉽사리 내 집 마련의 행동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 의사결정을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 그게 뭐 저점이라는 게 맞추는 것도 참 쉽지도 않은데. 쉽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반등을 한 여지가 좀 보이니까 오히려 이제 막 사람들이 사러 가는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쪽 위주로 좀 반등하고 있는데 우선 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 이제 기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 기본 전제를 좀 깔고 뭐 거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통화량이 많이 늘었어요. 통화량이 늘었다. 네. 통화량이 지금 현재 지난 4월 말 현재 4,010조 원을 넘어섰는데 지난해 말에 3,900조 원. 우리가 IMF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그때 통화량이 M2 기준입니다. M2 기준으로 640조 원이었는데 작년 말 현재 3,900조 원이니까 6.5배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또 GNI 1인당 총소득은 IMF 때 8,100불이었는데 작년에 36,0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늘어나는 거죠. 또 이게 이제 소득이 개인 소득이 늘고 여기에 이제 기반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경제 성장도 안 하고 소득도 안 늘어나면 집값 이거 오르기 쉽지 않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기본 거시적인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 표를 조금 이 두 가지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좀 가격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네. 다음에 수요 대비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어제도 정부에서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중장기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신규 택지를 지정해서 몇만 원을 추가로 공급하겠다. 이건 중장기 공급 대책이니까 단기적으로는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잖아요.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장 안 되니까 시장 이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이 기능을 발표만 가지고서는 이 기능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도 발표는 많이 했었는데. 발표는 풍년이죠. 공급이 안 되니까 사실. 네. 거기에다가 올해 또 입주 물량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입주 물량이 또 부족한 거. 입주 물량을 더 부족하게 하는 게 지난해 말 PF 여신이 135조인데 연체율이 2.7%예요. 근데 은행권 기업 여신 연체율은 0.6%, 가계 여신의 연체율은 0.4%인데 이게 월등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PF 시장에서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하면은 이게 시공사에서 다른 데다 착공할 수 있을까요? 미분양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난 또 다른 데 해서 또 분양할 거야.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에는 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2, 3년 전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시피 청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전세 사기. 이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비아파트 수요자들이 지금 아파트 수요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가격을 막 밀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도 지금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그래도 금리가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좀 누르던 그 심리가 이제는 작동을 그게 이제 오작동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배터리가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뭐 게다가 조금 기회라고 하면 기회일까요? 금리가 이제 떨어진 데는 올라갈 거야 앞으로 금리가 뭐 많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집 사면은 큰일 나 이런 분위기보다는 지금은 금리가 내려갈 거야라는 분위기가 많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기준금리가 조금 내려가고 있고 미국도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게 보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금리 대선 전까지는 내리면 안 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괜히 바이든한테 표한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내리면은 우리도 즉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차선을 바꿀 준비가 돼 있다라는 한국은행 총재 이런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금리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먼저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뭐 주담대 금리를 보면은 2% 상단 금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2%대 후반대.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은 지금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기 좋은 뭐 시점 아니냐. 그다음에 뭐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자녀 출산하면은 1.6% 저리 대출까지도 이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지금 시장을 바짝 지금 시장을 보고 있다. 이런 지금 하반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연초 대비 지금 거래량이 거의 막 한 2.5배, 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요. 좀 막 많이 늘었는데 그게 유독 또 막 3, 4월부터 막 이게 늘기 시작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프로.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이제 한 3, 4월부터는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심리 변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그 시기에 뭐 어떤 뭐 변화가 뭐 다른 게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거래량하고 가격은 비례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가격도 우상향하고 거래량이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거래량이 지금 지난 5월 기준으로 5천 건이 넘었었잖아요. 이 거래량은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거든요. 무슨 소리냐. 전 정부에서는 뭐 15,000건까지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갔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또 틀린 게 뭐냐면은 당시에는 법인 개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앞으로 아파트를 사서 임대 사업을 하면은 취득세, 종부세 이런 게 중과세가 아니었어요. 종부세도 없었고. 근데 이제 그게 취득세 12% 중과세, 종부세를 매기니까 법인 거래가 뚝 끊긴 거예요. 법인 거래량이 사라진 거예요. 그거 빼고 개인 임대 사업자 혜택 싹 줄이니까 개인 임대 사업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한 결과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임대 사업자가 10년간 임대 사업을 하면은 5%뿐이 못 올리잖아요. 연간. 2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데 5%, 10년이면 25%잖아요. 시장의 순기능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전세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은 임대사업자 하라고 해도 안 하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들을 그대로 놔뒀어야 되는데 그거를 단박에 없애버리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고 단박에 없애버리니까 지금 이제 또 이런 후폭풍이 지금 뭐 거세게 몰아치고 이런 것들이 시장 매매 가격에 즉각 지금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를 보면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가 지금 살 때 아닌가 이런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물을 내가 찍어놨던 지역 단지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지금 나오는 시세하고 현장 가서 물어보면 가격이 틀려요. 실거래 보고 갔다가 돌아오는 너무 많아요. 우리 여기 지금 나오는 건 실거래 위주잖아요. 지금 모바일로 볼 수 있는 건. 근데 가보면 틀리다라는 거예요. 또 물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라고 이제 실수요자들은 느끼는 거고 그래서 더 시장을 지금 달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전국에서 보시니까 우리 동네는 안 그런다 이런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은 그래도 좀 국지적으로 일부 지역이 좀 그렇게 좀 뜨거운 건지 아니면 좀 대세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까지 왔다 뭐 이렇게 보시는지. 우리가 이제 수도권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경기 지역의 미분양이 9천 건이 넘어요. 서울 지역은 1,000건이 안 되거든요. 근데 대구, 경북도 각각 9천여 건씩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경기도라고 해서 다 우리가 투자해야 되느냐, 내 집 마련해야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
부동산이라는 게 내 집을 살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직장 다니기 편하고 애들 네. 교육시키기 편한 지역 네. 이런 지역을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이런 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의 가격은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고 청약 통장 없이도 지금도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런 지역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예전에는 그냥 집장만 하면은 됐는데 요즘 집장만 할 때 이게 자본이득이 있을까? 이거부터 이제 시세 차익이 있을까? 집장만은 당연한 거고 이제 옵션이 꼭 플러스 네. 알파 네. 이거를 고민하고 사는 분들이 80~90%가 넘는다. 나는 그냥 편한데 공기 좋은데 물 좋은 이런 데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맞아. 그냥 내가 집을 뭐 5억짜리를 사서 이게 그냥 올라가지 않는데 이거 깔고 있으면 이거 무수익성 자산이잖아요. 이거를 유수익성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미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가치 있는데 없는 데는 분명히 나눠져 있다. 시장에. 그래서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 그냥 뭐 돈에 맞춰서 이렇게 뭐 처갓집 가까운데 시댁 가까운데 이렇게 사면 안 된다 이제. ABC 원칙을 알고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년 후에 자산 차이가 크게 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도 많이 이제 좀 인식도 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좀 막 올라가는 데랑 또 좀 잠잠한 데가 좀 나눠지고. 네. 그럼 또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전히 또 강남 3구 뭐 용산 해가지고 뭐 규제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도 지금 가격 상승세들이 뭐 계속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아무래도 거기 사는 분들은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좀 부자 상위권 이런 분들이 사실 것 같은데 그 지금 연세대에서 저 최고위 과정. 네, 부동산 최고위 과정 하고요. 가을 학기 개강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또 경매 최고위 과정도 또 개설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두 과정을 운영을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되고. 근데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네. 아니 그게 결국에는 좀 그 자산이 좀 있는 분들도 많이 들잖아요. 돈이 있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돈이 있는 분들이 공부를 더 하더라라는 네. 거죠. 근데 그게 경매 최고위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근데 인원들도 이제 교육을 하시다 보면은 그 뭐랄까 어쨌든 돈이 많은 부자들의 방향성도 좀 보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은 결국에 그 아까 말한 비싼 동네들을 살려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GNI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부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부자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면은 부자가 되면은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돈 번 분들은 이거를 집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돈 버신 분들이 이걸 가지고 난 돈 벌었으니까 지방에 전원주택 살 거야. 이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뭐 좋은데 서울 도심 떠나서 외곽 지역에 살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개 지역, 네 개 지역을 주로 보는 것 같아요. 뭐 하나 플러스 교육하자고 하면은 서울에서 5개 지역 정도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거기가 이제 반포 압구정, 한남 성수, 원 플러스 하면은 거기가 이제 대치동. 요 5개 지역을 중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대부분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막 나잖아. 전세 끼고는 못 사는 지역이잖아요. 실거주 해야 되는데. 네, 실거주 하고라도 산다라는 거죠. 그만큼 양극화 현상이 지금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 어느 지역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예전에는 정말 서울이 오르면 지방도 오르고 지방이 떨어지면 서울도 떨어지고 이런 동조화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부동산학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의 그 부동성이라는 이 특성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입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지역 인프라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데와 오르지 않은 데가 정해져 가고 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좀 다주택을 생각하거나 그러는 수요는 지금은 별로 없는. 이제 예전에는 다주택이었는데 요즘 이제 다주택 개념보다는 어떤 걸 좋은 걸 가지고 한날에도 좋은 거, 한날에도 좋은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좋은 거를 하신 분들은 꼬마 빌딩으로 이제 옮겨가고 꼬마 빌딩에서 중대형 빌딩으로 이제 옮겨가는 이런 전략들을 공부하는 거죠. 네. 그게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트렌드이고 그게 또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꼭 그 뭐랄까 상위권에 있는 그 자산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약간 뭐 중산층들도 이제 똘똘한 한 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이 한 채 내 집 마련 장만에 성공해서 있는 분들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이런 전략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내 자산을 월급만으로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저도 직장 생활을 30년을 했지만 월급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실행하지 않으면은 도돌이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뭐 신축이나 아니면 뭐 그래도 뭐 서울 안쪽으로 막 들어오려고들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분들도 지금 서울 수도권에 많이 사신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방에 가서 강의를 하면은 부산에 어디 사야 돼요? 이거 안 물어봐요. 서울에 네. 어디 사야 돼요?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방에 가서 강의를 하더라도 서울을 타겟으로 해서 투자 지역을 물어보지 본인들이 사는 데는 절대 안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의 부자들도 네. 서울행 이미 줄을 잇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광역시에 뭐 좋은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조금 수요가 좀 줄어든 건가요? 네. 서울로 가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네. 그렇게 그런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인구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제력 자체가 서울에 집중돼 있잖아요. 워낙 서울이라는 데가 인프라가 학교가 또 좋으니까 다 이제 대학교 이쪽으로 오는 때문에 거예요. 그렇게도 많이 대구에서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도 결국 대학은 서울로 오잖아요. 가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은 미리미리 사자, 미리미리 사놓자. 이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뭐 자녀가 있는 네. 중산층들도 서울에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제 서울에 사는 거 전세 끼고. 그러니까 뭐 나중을 위해서 뭐 미리 좀 사놓자 네, 이런 네, 개념으로. 네, 네. 근데 그게 예전에도 뭐 있긴 했는데 훨씬 좀 심해진 건가요? 많아진 것 같아요. 수요가. 네, 수요가 이제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듣는 분들 중에는 뭐 광역시 뭐 이런 좀 대도시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걱정이 좀 많거든요. 왜냐면 조금 많죠. 있으면 다시 회복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데 당장의 어떤 지금 추세로는 뭐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회복은 되겠죠.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그런데 이제 그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서울하고 지방 광역시하고의 이 아파트가 평당 가격 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게 더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내 자산을 내가 어디에다 가지고 있는 게 낫는 거냐 자본이득 측면에서 어디에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거냐는 이제 판단해 보시면은 알겠죠. 그래서 뭐 다 서울로 이사 오면 안 되잖아요. 네. 사셔야 될 분들은 자산 관리 전략을 잘 짜셔야 되겠죠. 거기에는 자가보다는 비자가로 가지고 그러니까 거주 개념으로 지방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서울은 소유의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면은 자본이득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뭐 서울 쏠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정책이든 뭐 제도든 바뀌어가지고 뭐 지방으로 분산이 되면 좋겠지만 뭐 그게 지금 당장 쉽지 않으니까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거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공공기관 하나 올라가서 그 지역을 다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경우에는 그 지역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동탄, 네. 이동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동탄 규모가 1,400만 평 정도 되거든요. 분당 신도시가 590만 평 정도 되니까 분당의 3배 가까이 되는 지금 되게 큰 데인데 근데 그 밑에가 바로 용인 남사 이동읍이거든요. 여기 215만 평의 삼성전자 클러스터 단지가 들어서면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배우지가 동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의 집값은 굉장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죠. 근데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도 그거 감안하고 오르는데 뭐 GTX가 지금 이제 개통이 됐는데 네. 수서까지 삼성까지 2028년에 개통이 되면은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할 땐 또 더 뛰겠죠. 네. 2단계, 3단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아니면은 담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게 집을 얻는 것도 이제 출퇴근하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자녀도 키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직장이 좋은 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네. 그게 지금 뭐 서울 쏠림 현상으로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따라가서 또 이렇게 가속화되고 이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또 안 될 확률도 또 높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가격으로만 보면은 이제 23년 1월 아니면 22년 말 뭐 그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전이 가장 뭐 저점 구간이었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후로 벌써 지금 1년 넘게 지금 어쨌든 큰 틀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면 이제 어떤 뭐 하락의 추세는 뭐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지방은 아직 지방은 회복이 좀 안 되고 아직 회복이 있으니까 안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게 이제 저점을 찍고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작년 10월이었나요? 그때부터 10월부터 한 올해 초,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주춤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뭐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금은 좀 방향이 좀 정해졌다. 이렇게 보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공급이 부족하고 공급이 앞으로 더 증가할 그럴 만한 요인이 없고 입주 물량도 또 줄어들고 또 이제 금리도 또 내릴 가능성이 많고 단기 정책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고 우리가 이제 공급이라는 게 신축도 공급이지만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도 이거 공급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려면 세금이 좀 낮춰져야지만 좀 나오잖아요. 다주택이면은 주택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다주택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개념은 2주택부터 다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아타기위해서 지방에 있다가 내가 갈아타기위해서 수도권으로 한 채를 더 사서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지방이 이게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안 팔린다. 그럼 이게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다주택자의 개념도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2주택부터 다주택으로 보는 것보다는 3주택으로 보는 게 이게 조금 2주택까지도 세금 혜택을 좀 주고 양도세율도 조금 낮추고 취득세율도 좀 낮추면은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돼야지만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단기 정책은 여야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국회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뭐 공급 뭐 어제 발표에서도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하겠다. 근데 안전진단 이거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언제 나왔어요?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안전진단 뭐 요즘에 뭐 그래도 잘 통과되는 편이긴 하지만 안전진단, 재건축 부담금,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임 이런 것들이 다 폐지돼야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미치잖아. 너도 나도 이거 빨리 우리 신통으로 해서 빨리 이거 재건축하자. 이래서 공급의 시그널을 시장에 자꾸 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다 안 풀리고 있잖아요. 이런 단기 정책이 지금 시장에 나오기가 힘들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정치권이나 뭐 제도적으로 어쨌든 뭐 다주택이든 뭐 공급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면 좋은데 그쪽으로 가기 만약에 힘들다면은 공급은 좀 계속 딜레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해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금리고 하나가 공급이에요. 이 두 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가격은 올라가 버려요. 둘 중에 하나가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세금으로 안 되네. 세금. 예전에 세금을 해보려고 그랬죠. 세금은 이제 우리가 주사 맞을 때 아프잖아요. 주사바늘 들으면은 끝이에요. 그게 일시적으로 많이 해봤잖아요. 전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했는데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히려 규제 완화했을 때보다 더 많이 올랐던 우리가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교훈을 빨리 지금의 시장에 대입을 해서 바른 길이 뭔가 이거를 조금 빨리 도출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결국에 뭐 다주택이 꼭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이런 거 좀 사는 거를 좀 권장을 해줘야 지금 뭐 이렇게 뭐 난리나 있는 그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라도 좀 될 텐데 그게 또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만 보고 국민들만 보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개정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전 청약 단지들 계속 취소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겠죠.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어디 신규 택지에서 뭐 몇 년도에 얼마를 공급하겠다 이 말을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못 믿죠. 그래서 이런 단지들이 앞으로 조금 더 나오면 더 나왔지 여기서 딱 멈춰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게 결국에 어떤 뭐 공급이든 뭐든 해결을 하려면은 뭐 그 금리 인하만 돼 가지고는 이게 또 안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 기업들의 금리 인하가 물론 도움은 많이 되죠. 많이 되는데 그게 기업들도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더 들어간다라는 금리가 기업만 인하해주고 개인은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같이 내려가니까 수요자가 공급은 바로 안 되잖아요. 기업들 금리가 인하돼서 조금 형편이 조금 풀릴 것 같은데 공급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수요자들은 시장에 바로 들어가서 가격에 영향을 줘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은 더 리스크가 시장에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그렇게 해서 구축들의 가격이 좀 높아져야 그래야지 이제 뭐 개발을 할 어떤 그 여력이 좀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업성이 그래도 좀 좋아지려면 구축이 좀 비싸져야 되잖아요. 그 정도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그 좀 정도. 앞으로 좀 가격의 상승세를 좀 더 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그러니까 뭐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네. 인건비 올라가는데 집값은 반값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 누구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지방은 지금 아직 좋지는 않은데 네. 지방 쪽이 좀 살아나려면 어떤 뭐 방법이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규제를 풀어야죠. 임대사업자. 네. 근데 제 주변에도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 있었었는데 네. 다시는 안 한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줬다 뺐잖아요. 네. 이러니까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러니까. 강제 말소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당한 경험은 네. 어떠세요? 저도 그냥 뭐 한 해보니까. 7년 8년 빌려주고 있던 네, 것들 네. 갑자기 다 그냥 말소시키더니 그냥 네. 종부세 때리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예, 지금 지방이 난리 나고 네. 그러한 연쇄적인 효과 때문에 그러한 나비 효과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은 쉽지 예, 않은데. 또 니네 줬다 또 뺏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네. 결국은 서울에 돈 있는 투자자들이 네. 임대사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 제도를 통해서 지방에 좋은 주택을 매입을 해서 지방에 거주하는 뭐 광역시나 뭐 이런 분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에요. 기업에도 뭐 이게 뭐 CR리츠를 조성을 해서 PF 그거를 구제하면 뭐 어떡할 거예요. CR리츠는 손해 나도 상관이 없나요? 수분양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누가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결국 부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혜택을 통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은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여기에 대해서 감면 혜택 준다라고 하면은 투자 안 할 사람 있을까요? 투자하거든요. 그러면은 네. 지방에서는 새로 진 커뮤니티가 있는 네. 그런 양질의 대단지에 그런 아파트를 지금 내가 사는 데보다 싸게 살 수 있네.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또 돈이 좀 순환이 또 돼야 에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네. 좀 팔고 뭐 네, 이러면서 네. 좀 이렇게 그 시장이 유동성이 순환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건데. 되는데 그게 지금 동맥경화가 딱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야 돼요. 풀고 네. 더 이상 이 제도를 환수 안 하겠다, 안 바꾸겠다. 이거를 뭐 어디 가서 헌법에 넣어야 된다. 이거를 뭐 어디 가서 개런티를 받아 와야 돼요. 개런티. 근데 그거 쉽게 못 믿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모든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상승세로 간다고 치면 마음이 막 급해지실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급하게 막 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막 하반기 한 6개월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을지 뭐 이거 어떤 이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라. 저는 이제 사는 방법이 대출 끼고 사는 방법, 전세 끼고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돈 뭐 전체 모아가지고 사는 방법.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죠. 돈을 다 있어야 되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 전세 끼고 내가 살려고 하면은 금융 비용은 안 들어가잖아요. 네. 전세 끼고 내가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인데 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세 금액이 지금 매매 금액의 50%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네. 60% 가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40%만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획하신 분들은 본인이 처가로 들어가든가 본가로 들어갈 각오가 없으면 사지 마세요.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낼 각오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전셋집 빼가지고 전세 끼고 사고 본인은 처가 본가로 들어가서 살 그런 각오. 조금 어렵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나는 괜찮다. 이런 각오 없이 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대출 끼고 사는 방법.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금융 비용이 나가니까 자 대출 끼고 내 집 마련을 한 데는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대출 갖기 전까지 해외여행 안 가고 택시 안 타고 외식 안 하고 스타벅스 커피 안 마시고 이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대출 끼고 사면 안 된다. 특히 이제 저는 월 소득이 이제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 100만 원 중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돈이 몇 프로를 떼어내야 되느냐. 우리나라 총 저축률을 보면은요. 지난해 말 35%에서 우리나라 37%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35만 원 정도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 300만 원 월 소득이다. 그럼 100만 원을 가지고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라. 근데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조차도 대출을 빨리 갚아야 되니까 지출을 통제를 아주 심하게 통제를 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굳건한 자세가 없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막 이거 올라간다고 해서 막 덜컥 뭐 사지 말고 본인이 이제 이게 뭐 결국에 남의 돈이니까 남의 돈을 메꾸려면은 그만큼 각오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각오 되시면 사고 아닌 분들은 섣불리 막 올라간다고 사지 마라.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고준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그 잠깐 정책 얘기 해봤는데 조금만 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투자도 오래 하셨고 금융권, 뭐 부동산 쪽에 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과거와 좀 비슷한 패턴이다라고 뭐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이해가 좀 쉬우니까 뭐 어떤 비슷한 연도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너무 많죠. IMF 때 제가 신한은행에서 경매를 담당을 했었어요. 네. 경매 여신관리부에서 당시 한 2천여 건을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경매 물건지를 그냥 지도 보고 찾아가야 돼요. 찾아서 지도지. 보고 평가하고 그거를 이제 경매 신청을 해서 넣고 배당 받아다가 그때는 디카도 없지 않았나요? 아유 그런 게 어디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핸드폰 당연히 네, 핸드폰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아니 그때 막 핸드폰 이제 막 나올 때 그 저기 뭐 그 저거 있잖아요. 삐삐 그다음에 무전기 같은 거. 예, 뭐 이런 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근데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IMF 때의 IMF 지나고 제가 99년도에 신사동 지점 대리를 했어요. 융자 담당 대리 책임자를 했었는데 99년도에 그때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경매 매각 금액이 35평짜리가 1억 5천, 1억 2천 그때 3억 정도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팔려 나가던 시기. 그러니까 아무도 부동산을 안 사던 시기. 그때 대출 이자가 13%, 14%. 은행의 연체율이 기업 여신 전체 은행권 연체율이 8%. 가계대출 연체율도 한 8% 수준 했던 이런 시기. 지금은 0.6%, 0.4%잖아요. 지금 10배. 그런 시절에 이렇게 보면 그때에 그러면은 대출 15% 받아가지고 집 산 사람, 오히려 집을 판 사람. 지금을 보면은 누가 부자가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다들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그 당시 3억에 샀던 사람과 오히려 팔았던 사람은.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IMF 때도 있었지만 금융위기 때도 있었거든요. 금융위기 때도 가격이 막 그냥 금융 쇼크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시장에서도 이제 배겨나지를 못하는 거죠. 가격이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저는 IMF를 경험을 해봐서 이것도 뭐 곧 상승하겠네. 저는 이제 IMF를 당시 처음 경험을 하던 청년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생생하게 은행에서 이제 경험을 했죠.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 제가 잠실에 있는 갤러리아 팰리스 지점장을 하고 있었을 때요. 그때 미분양이 많이 나왔잖아요. 오히려 반포 레미안 퍼스트지, 반포 자이 그쪽에 잠실에 있는 엘리트, 엘스, 리센트, 트리지움, 뭐 파크리오 이런 게 다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사라고 제가 고객한테 리센치 12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1억 7천에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인 거예요. 제가 사라 내가 1억 7천인데 대출을 1억씩 해주겠다 한 채당 5채만 사라. 그러면은 본인 7천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3억 5천만 있으면 5채 사잖아요. 민원이 들어갔어요. 자꾸 지점장이 돈 빼서 예금 빼서 부동산 투자하라고 한다고.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냐? 그게 지금 12억이에요. 월세가 그게 15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5채 산 사람은 150만 원 받으면은 지금 뭐가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시점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제가 이걸 과거의 아파트 매매 지수를 보면서 느끼는 게 부동산 가격은 창조만 하는 게 아니구나. 파괴도 되는구나. 파괴되고 또 창조하고 파괴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10년 단위로 끄떡 보니까 결국은 우상향 돼 있더라. 미국의 S&P 500도 마찬가지잖아요. 200년 지수를 보면은 이게 떨어지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상향. 결국 보니까 우상향이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어디에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통화량이 제가 아까 4,010조 원 돌파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4,000조 원을 넘었고 5,000조, 6,000조로 간다. M2가. 뭐 이거는 뭐 또 경제 성장하면 당연히 그렇죠. 가는 거니까. 또 GNI가 지금 4만 불을 넘어서 5만 불로 간다. 이랬을 때의 부동산 가격은 반값으로 될 거냐. 이건 이제 보시면 될 거고 제가 2007년으로 기억이 돼요. 우리 고객들 데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투어를 갔어요. 30분 하고 또 기자 조선 매경 서경 이제 기자들하고 같이 이제 갔는데 그때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이었어요. 지금 2억이에요. 거기도 통화량도 늘고 GNI도 늘었거든요. 당시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나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느는 나라들은 거시적으로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이다. 그래서 곡절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러다가 또 뭐 정말 센 규제 나오면은
일시적으로 또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왜? 과거에도 그런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IMF라는 큰 그런 절벽이 나타났을 때 가격은 그냥 그 절벽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금융위기라는 그런 절벽이 나타나서 또 떨어. 또 우리 앞에는 또 이런 얘기하면은 뭐 안 되지만 중국하고 대만하고의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뭐 네. 그러면은 또 우리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때 떨어질 때 그때 내 집 마련해야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대부분 이제 내가 가진 돈 대비 이제 대출을 또 많이 받아야 되니까 대출 좀 적게 받고 안전하게 사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좀 빠지기를 또 기다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맞출 수가 없다. 항상 기다리잖아요. 오늘의 가격을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다릴 수밖에. 근데 떨어지면은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번에가 조금 더 저점이 좀 더 깊기를 좀 바라셨던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또 빨리 반등해버려가지고 반등했죠. 결국에 이제 대중이 원하는 대로는 시장이 움직이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내 집 마련하는 게 결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아닌가. 우리가 배우자 고르는 것도 정말 잘 골라야 되잖아요. 잘 골라야지만 100년 해로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잘못 사면은 부동산은 이혼이 안 돼요. 안 팔려. 잘 고르려면은 그만한 안목을 키워야 되고 안목의 바탕 기본은 공부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또 결단도 좀 내려야죠. 아무튼 실행할 때 우물쭈물 이게 이제 의사결정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시장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을 지배하지 않으면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내 집 마련 평생 못하죠.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이 어쨌든 변화는 보이고 있는데 그 변화의 방향성이 뭐 아직은 제가 보니까 뭐 1주택자들 뭐 종부세 좀 뭐 면제나 뭐 감면해준다. 아니면 뭐 1주택자들 뭐 약간 규제 조금 뭐 풀어준다. 뭐 이런 식인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막 똘똘한 한 채를 자극한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1주택자를 규제 완화한다라고 해서 시장의 변화는 크지는 않아요. 다주택자를 움직이게 해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1주택자만 건드려 가지고는 안 되고 또 1주택자 규제 완화도 지금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정부의 방향이 규제 완화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그 방향은 맞는데 너무 작다라는 거죠. 폭이. 그래서 규제 완화의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이제 뭐 이제 국민들의 어떤 뭐 여론이나 뭐 대다수의 어떤 뭐 다수결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다주택자 뭐 규제 푼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반감이 또 많기 때문에 그게 또 이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종부세를 과세한다라고 해서 그 종부세를 과연 소유자가 낼까요? 다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 전가된 효과가 지금 오늘날의 이런 전세값 상승, 월세값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는 것은 전가된다라고 이게 뭐 오랜 연구 통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정지하게 있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그러면은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느냐라는 거예요. 무주택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더 부담함으로써 내 집 마련 기간은 더 늦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중과세를 바라면은 오히려 본인들한테 손해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이 조금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했다고 또 제 욕 엄청 먹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규제로 잡냐 아니면 공급을 해가지고 가격을 잡냐 이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공급을 해서 잡는 게 사실은 시장에는 더 도움이 되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규제로 해서 가격을 못 잡는 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난 정부들에서 보면은 항상 규제만 몰았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금리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어쩌다가 금리가 기준금리가 조금 높아서 가격을 통제는 하고 있었지만 또 이게 부동산 시장만 바라보고 금리 조정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공급이 그 다음 넘겨받아서 가격을 통제해 줘야 되는데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공급이. 그럼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는 하지만 사실 뭐 이렇게 많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아직 좀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있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금융
위기 때, 금융위기 때는 이제 MB 정권에서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막 반급 아파트 막 강남에 막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막 물량 공세에다가 심리도 막 위축시키고 했는데 이번에도 뭐 그린벨트 풀고 뭐 이런 걸 한다면은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뒤에 정부에서 효과가 나타나겠죠.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해요. 너무 좋은 정책이죠. 공급을 통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특히 서울 접경 지역에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뭐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대곡 지역이 지금 뭐 예상 대곡 지역이 GTX도 쓰는 역이잖아요. 그 주변 지역에 이제 평지니까 거기를 공급해 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영향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백약이 무효한 뭐 이런 상태인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다주택자를 조금 규제를 쫙 풀어주고 임대사업자 부활을 시켜주는 방법 외에는 이게 쉽지 않다.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받아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규제한 게 몇 년 전인데. 그러니까 약속을 단단히 해야 되겠죠. 네. 정부, 여야, 그러니까 전부 다 국회하고 정부가 같이 약속을 해야 되겠죠. 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참, 그러면은 그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은 좀 없을까요? 뭐 다주택자를 풀어주는 거 말고는 없겠죠, 지금 당장. 강제 이주죠. 대구로 미분양 있는 지역 강제 이주. 그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공급으로밖에 지금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공급인데 이걸 신축은 안 되고 신규 공급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있는 걸 좀 돌리자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신축이라도 좀 어쨌든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공사비도 많이 비싸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뭐 사업성 안 나오고 막 이러는데 보통 뭐 이럴 때는 뭐 용적률을 뭐 풀어준다든지 뭐 규제를 좀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임대 아파트를 뭐 비율을 낮추든지 해서 어떻게든 좀 맞춰주는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죠. 그거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재건축 부담금도 지금 안 풀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용적률이 뉴욕이나 뭐 일본 동경 같은데 주거용도 1000%가 넘어요 용적률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은 우리나라 주거지역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이 500%뿐이 안 되잖아요. 좀 더 높여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물가가 높을 때는 한시적으로 좀 높여주고 뭐 다시 또 뭐 공급이 많으면 뭐 줄이고 그렇게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빨리 재건축을 해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지금 전세가 오르고 있는데 사실 전세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건드리기도 좀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고 전세가 상승한다고 해서 이걸 뭐 잡을 방법이 또 마땅치 않기도 한데 이 전세 상승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계속 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비아파트 시장이 빌라 다세대 시장이 그동안 아파트 시장의 보완제 역할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지금 보완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월세 수요자들이 아파트로 지금 모여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완제 역할을 하려면은 이 시장에서 안전하게 전세를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는 거에 문제가 없게. 안전성에 정부에서 담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없는 건 아닌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좀 해서 특별법으로 확실하게 위험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증보험 뭐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뭐 126% 뭐 이런 식으로 막 낮추어 버리다 보니까 지금 뭐 보험이 안 되는 데들도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제가 봤을 땐 정책적으로는 비아파트에서 쫓아내는 정책들을 좀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증보험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고 또 거기 가입 대상이 아닌 데도 많잖아요. 되는 데보다 안 되는 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임차인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안전장치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보증금을 내가 내고 5천만 원을 내고 세 들어가면은 안전한 건지 이게 불안전한 건지 조차도 모르고 계약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법으로 딱 지켜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아파트 쪽이 지금 이렇게 계속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아파트 쏠림은 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빌라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기에 선순위 권리가 있다.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은 전세 계약은 안 되게 법으로 막아놓자라는 거죠. 월세 계약만 할 수 있게. 그다음에 선순위가 없어. 그러니까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이제 생겨. 이런 집은 정확하게 그 집의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다세대 평가를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금액에 대해서 이제 매매 시세가 나올 거잖아요.
있잖아요. 거기에 매매 시세에 캡을 씌우자라는 거죠. 전세가를 50%. 전세 가격이 60%, 70%, 80% 오히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은 데가 있잖아요. 이래서 빌라 가격이 20%만 30%만 떨어져도 깡통 전세가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 캡을 씌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반전세로. 네, 나머지는 반전세로 네. 하면은 이게 못 받는 돈은 없을 거 아니에요. 경매 넘어가더라도 이 돈에 대해서는 매수인한테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말씀처럼 이제 네. 기존에 이제 전세가 막 7, 80%돼 있는 거를 네. 낮춰줘야 되는데 네. 그럼 주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네, 네. 돌려줄 방법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좀 대출을 좀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정책을 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시적으로 하면 거기에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럼 또 안 되니까. 이 법 적용이 안 되니까. 신용대출을 해줘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꼬여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주택부터 시범적으로 파일럿으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주택들은 지금 현 임차인들까지는 그대로 가는 거고 새로 이제 임대차를 놓을 때는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예외 규정을 조금 둬가면서 시장을 조금 서서히 바꿔 나갈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또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오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데 반대로 또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내려갔으면 하시는 마음이 더 크실 텐데 어떤 하락의 요소가 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뭐 한 반년이나 뭐 1년 사이에 뭐 어떤 하락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체계적 리스크, 체계적 위험에 노출되면은 전체 시장이 다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 체계적 리스크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금리가 막 확 상승한다든가. 금리가 상승할 요소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쟁이 그냥 뭐 네, 어떤 뭐 정치적으로 막 뭐 그런 전쟁이 생기고. 네, 그런데든가 이런 이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위험이 있으면은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경제 위기가 뭐 세계적으로 온다. 네, 그런 게 없는 한은 이 상황은 뭐 조금 일부 조정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뭐 우상향이 당분간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뭐 대외 거죠. 변수 말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지금은 어쨌든 수요와 공급 이런 게 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네, 네. 거기다 심리도 지금 막 지금 상승세로 가다 보니까 당분간은 뭐 좀 방법이 없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백약이 무효. 아니 백약은 네. 있죠. 약은 있죠. 근데 그 약을 지금 짓지 못하니까. 약은 있는데 그게 네. 약 처방이 지금 안 되고 되니까. 있네요. 네. 이게 좀 처방전이 안 나오네요. 네, 그게 문제죠. JEDWM의 고준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최고의 과정 이런 것들도 운영하시고 하면은 네, 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도 네. 결국에 뭐 물론 뭐 사업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내 집 마련 뭐 이런 것들 다 관심을 가지잖아요. 너무 관심 많죠. 네. 네. 그리고 뭐 있어도 또 바꾸고 싶고. 그렇죠. 네. 이 집이라는 네. 건 정말 끝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뭘 사야 되냐 이런 이제 현실적인 뭐 고민들을 하실 텐데 지금 뭐 무주택자인 분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뭐 능력의 여하는 있겠지만 사는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강남 아니면 안 된다. 이걸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내 불안하니까. 돈에 맞게끔 네. 그 지역 내에서 최고 좋은 거를 이게 잘 골라서 사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서울에서 강북으로, 강북에서 시작해서 강남으로 이렇게 더 넘어오는 이 디딤돌 전략을 조금 세워서 단계별로 이렇게 강남으로 진입하는 전략. 나는 강남은 안 돼. 이제 죽어도 못 사. 이러지 말고 포기하시지 말고 전략적으로 좀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막 무리해서라도 우선 서울에 뭐 괜찮은 데를 좀 사놔라. 왜냐면 사놓으면 어떻게 뭐 꾸역꾸역 끌고 가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여유 있게 산 거랑 무리해서 산 집이 차이가 또 계속 벌어지니까. 네. 지금 여유 부려봐야 어차피 나중에 저거 못 산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각오가 돼 있는 분들, 커피 안 먹을 각오가 돼 있는 분들,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른 수건을 짜서 이렇게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은 저는 무리해서 사는 거 찬성입니다. 뭐 애 학원 다 끊고 막 이럴 각오가 있는 분들. 네. 학원은 좀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지출은 이제 버려야 되겠죠. 한 두 정거장 정도는 걸어 다니고 뭐 이런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은 무리해서 사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네. 근데 나는 그런 생활 못 버려. 그럼 무리해서 사면 안 돼요. 탈이 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무리해서 샀는데 결국 대출 다 갚고 뭐 전세로 맞추고 하는 분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제가 아는 부자들, 제가 만나본 부자들은 되게 많잖아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잖아요. 부자가 되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기도 했고 증여상속 받아서 부자인분을 처음부터 만나본 적도 있는데 이분들의 이제 부자가 되는 원칙은 정말 지출을 통제를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하는 거고 지출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이 되게 빨라요. 말하면 행동으로 바로 옮겨요. 그러니까 우물쭈물 하면은 대가를 더 치러야 돼요. 내가 의사결정을 일주일 늦게 내 집 마련 집을 보고 왔는데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일주일 고민하는 동안 1억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시는 분들 특징 보면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부자인 어르신들이 잠바 입고 설렁탕 드신다라고. 제가 은행에 있었으니까 부자 고객들하고 점심을 많이 먹고 저녁도 많이 먹고 하잖아요. 근데 비싼 데 안 가요. 유명한 집에 맛있는 맛집에 가서 설렁탕 이런 거 먹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자, 이런 각오가 돼 있으면은 진짜 영끌해 가지고 저는 사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돈, 아빠 돈, 은행 돈, 내 돈 해서 사셔도 돼요. 나는 그 생활 버릴 수가 없어. 1년에 한 번씩 휴가 때 해외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 커피는 매일 사가지고 마셔야 되고 외식은 뭐 내가 맞벌이 하니까 외식은 뭐 내가 매일 해야 되고 늦으면 또 택시 타고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러면은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부담으로 굉장히 다가와요. 그러니까요. 이 직장인 분들 중에서 가장 그 마인드 차이가 큰 게 그거 같아요. 택시를 타는 사람이 있고 절대 택시를 안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대 안 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조금 그래도 좀 무리를 해볼 수 있는 거지. 힘들면 뭐 이렇게 좀 약간 그 유도리를 부리는 분들. 저는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하는 게 금리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출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0.1% 금리를 더 주는데 은행을 막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0.1% 금리 더 주는 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10,000원의 지출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뭐 금리 차이보다 뭐 여행 한번 가거나 뭐 아니면 뭐 제가 커피값 모아보면 그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요즘엔 또 이제 무리해서 산다는 게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슬슬 걱정이 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시니까 또 댓글이 엄청 다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뭐 영끌을 해서 사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정도의 가구가 있는 분들은 그게 사실은 영끌은 아닌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근데 이제 가구가 안 된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쟤는 뭐 이렇게 대출을 왕창 끌어 사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에 자기 지출 통제의 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한 분들은 그냥 은행에서 빌려주는 정도만 받아도 그것도 쉽지 않긴 하니까요. 네. 요즘 은행에서 적절하게 알아서 빌려줍니다. 은행은 절대 많이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저도 대출 담당 책임자를 해봤지만 소득이 없으면 안 빌려줘요. 돈 떼이는 거를 극히 싫어하는 데가 은행인데. 그래도 떼입니다. 대선 충당금을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심조심 해도 떼이니까 막 빌려주진 않겠죠. 그 재건축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워낙 신축 좀 그거 유행이 있다 보니까 좀 신축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신축들 위주로 좀 빠르게 좀 반등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축 사러 가는 거는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차라리 그냥 재건축 같은 건 요즘 분위기 안 좋으니까 여기로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재건축, 뭐 재개발 뭐 이런 것들 투자 지금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그런 투자도 뭐 괜찮은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신축에 투자하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은. 왜냐하면은 재건축 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전세 끼고 살려고 하더라도 재건축은 전세 비중이 낮아요. 내 투자금이 많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근데 신축은 여러 가지가 틀리죠.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의 50% 60% 가까이 되고 있고 근데 투자금이 얼마 안 들어가죠. 또 실수요 목적으로 사더라도 대출 끼고 사더라도 삶의 질이 틀려져요. 커뮤니티가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하고 지금의 아파트는 분위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맞벌이 하는 분들은 신축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밥을 안 해도 돼요. 엄마 밥 줘 하면 이제 밥 먹고 와 이제 이거거든요. 엄마 나 밥 먹고 있을게 이러면 되거든요. 커뮤니티에서 조식, 중식, 석식이 이제 다 제공이 되는 단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재건축을 살려면은 재건축 이후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
가격보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야 되거든요. 네.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돼야지만 되잖아요. 근데 재건축이 오히려 신축 가격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럼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반포에 보시면 원밸리가 입주했지만 네. 원밸리는 지금 입주한 지 1년 아직 안 1년 안 됐죠. 됐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레미안 포스티지는 15년 됐잖아요. 아크로 리버파크는 한 8년 정도 됐나요? 9년 정도 됐나요? 15년인가 하니까 이제 가격이 네. 세 개가 비슷하게 가잖아요. 네. 비슷하게 가는 15년 된 아파트니까 많이 싸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축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는 뭐 변수가 있지만 지금 만약에 내가 사야 된다면은 어쨌든 좀 흐름을 좀 타야 된다. 네. 아니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내가 들어가기는 또 어려우니까 또 전세 주고 이러는 분들은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 분담금도 내야 분담금도 되잖아요. 우려가 그러니까 되고. 또 공사비도 지금 공사비로 지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게 상당히 많다. 그러려면 뭐하러 재건축 재개발을 사느냐. 신축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환가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신축은 환가도 더 잘 되잖아요. 금방 팔리기도 네, 하니까. 그리고 또 서울 주요 지역의 재건축은 또 토지거래 허가로 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사요. 환가도 안 돼요. 환가도.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최고의 가정 거기도 이제 자산가 분들 많다고 했으니까 최상급지들은 지금 많이 올랐고 지금 전고 좀 뚫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더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까도 싱가포르 키 얘기를 맞추기가 좀 그래도 하고 나서 가야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키를 맞추고 또 다시 행진하고 가고. 네. 맞추고 행진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패턴이 이제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는 애는 계속 가고 예. 나머지는 따라가려고. 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자들이 많이 신생 부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아파트는 못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신고가는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키 맞추기보다는 계속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우리 경제 성장률하고 비례할 거다. 통화량하고 비례할 거다. 우리 소득하고 비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은 자산가 분들이 이제 그거 한 채 안 사고 뭐 조금 낮은 거 사고 뭐 한 두세 채로 막 쪼개 사고 뭐 하니까 네. 이 상승세가 좀 덜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무조건 뭐 하나만 사라는 네. 분위기다 보니까 더 그게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똘똘한 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신고가를 더 만드는 것 같아요. 특정 지역의 신고가를.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현실적으로 그건 뭐 비싼 집은 뭐 그렇고 나는 우선 싼 거라도 사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 현금 뭐 이제 막 한 1, 2억 정도 모아놓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뭐 어떤 거를 좀 사면 가장 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봐야 될까요? 경기도 신축 경기도 신축도 인력 가지고는 좀 대출 받. 대출 끼지 않으면은 쉽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경기도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하고의 교통 환경을 좀 잘 봐야 돼요. 네. 특히 GTX가 연결되는 곳 이런 지역 중심으로 조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역의 신축은 사셔도 되고 뭐 2028년 되면은 삼성역 네. 개통이 되고 강남으로의 연결이 되니까 특히 이제 GTX 3개가 개통이 되는데 강남 삼성역으로의 연결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되는 역사 주변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좀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은 어쨌든 A고 뭐 네, B나 C더라도 어쨌든 뭐 B는 뭐 삼성까지는 뭐 안 가지만 그래도 뭐 C 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C가 좋겠죠. 네. 네. 그런 라인들도 네, 한번 네. 보고는 있자. 네, 네.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왜냐면 이게 돈이 없을 때는 좀 미래에 베팅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네, 없이. 네, 네. 지금 좋은 거는 다 비싸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 이제 금융권에도 계셨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부동산 투자냐 뭐 이제 금융 자산 투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젊은 시청자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특히 이제 우상향 자산에 대해서는 문제는 미국 주식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미국 주식 투자하고 나면 월세 살겠다 이런 전략을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랜 시간 또 투자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뭐 이제 젊은 분들한테 어떻게 이걸 좀 봐야 될까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저는 제가 이제 부자들 자산 관리를 해드리면서 금융 자산으로 부자를 만들어 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금융 자산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여기 부익남 TV 네.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하루빨리 실물자산으로 옮겨놔라. 금융자산은 종이자산이잖아요. 종이자산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이것도 감안해야 돼요. 결국은 뭐 우리가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있던 환가했을 때 화폐가치를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실물자산은 없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대부분의 부자들은 실물자산의 비중이
가능성이 정말 많다. 그걸 봐도 그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시지 말고 내 집 마련이 소득이 생기면은 내 집 마련을 첫 번째 1순위로 생각하고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부동산이 좀 상황 안 좋을 때 여기서 불려가지고 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안 좋을 때 이제 오려고 하면은 그것도 안 좋아요. 그것도 또 타이밍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게 기업들이라는 게 네. 기업들을 속속들이 알고서 우리가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알고 투자해도 이런 글로벌 경제가 어떤 또 리스크가 또 닥칠지 모르잖아요.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네. 그런 변동성에 대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잘 아는데 실물 자산, 화폐 가치 하락이 없는 이런 자산으로 가져가는 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면 보통 부자 되신 분들은 물론 뭐 이제 소수로 이제 주식을 뭐 워낙 잘하셔가지고 막 수백억 되신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사업이나 근로에서 이제 벌어가지고 부동산 샀다가 뭐 여기서 이제 좀 자산이 좀 늘어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금융자산으로 조금씩 이제 분배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이 좀 반대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은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은 뭐 주식을 좀 투자하든 금융자산에 조금 넣어놓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뭐 100%를 다 부동산 자산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어쨌든 젊을 때는 조금 이제 부동산 뭐 내 집 마련 위주로 우선은 계획을 세워보고 잘 되면은 뭐 조금 확장하자.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JEDUWM의 고준석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또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하반기 전망 그리고 뭐 내년 뭐 당분간 이제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내용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시청하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면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